야담 이야기 야담 이야기 밤이면 밤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 향간에 가면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 다시 말하면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과 오동나무 아래 저절로 죽은 봉황을 먹으면 풍병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봉황이나 용은 다 상징적인 동물로서 실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을 마시고 오동나무 아래에서 저절로 죽을 봉을 먹고 풍병을 뗐다는 것은 한낱 전설에 불과했습니다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새 울고 꽃이 피는 심산이라 벽곡에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농부가 슬하의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 사흘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서 젖동량으로 키운 아들이라 농부는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툭 치면 먼지뿐이고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었지만 손톱 끝에 피나게 벌어서는 남의 집 애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아들에게도 곱게 해입었고 남의 집 애들이 서당방에 가 글을 배우니 그도 아들을 서당방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엔 별을 지고 일하러 나갔고 달 뜨는 저녁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오면서 열 손가락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낯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늘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니며 천신만고도 웃음으로 지냈습니다. 애미 없이 키운 자식에게 일천정을 다 부으니 고생도 낙이었습니다. 나서 사흘 만에 따뜻한 어머니 품 잃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아들은 모두들 어머니 품이 제일이라 했지만 그 많은 세상의 아버지 품처럼 깊고 따뜻한 품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두 눈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 걸 본 아들은 서당방에 가자 밤의 낮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배웠습니다. 일촌광음을 일촌금처럼 귀히 여기며 글 공부에만 명심하니 물리가 터서 글을 지으면 구절마다 명문이여 세상사를 물으면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여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당방에서 글 공부하는 아들은 과거볼라를 손꼽아 기다렸고 농부도 112삼추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 가 과거볼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농부가 그만 풍병에 걸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모셔다 배우니 의원마다 무방도라 머리만 젖고 백약을 쓰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세상에 나서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고 살던 아들은 그 아버지만 세상을 뜨면 살아 살 길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어주고 낮이면 낮마다 발바닥에 불이 일 지경으로 의원 데리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약지어다 약을 다린다 하며 한 번 자리에 편히 앉아 쉬지도 못했고 시름 놓고 밥 한술 떠보지 못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꽃이 핀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 방도를 찾아대도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을 떼지 못하여 눈물이었고 아버지는 그놈의 몹쓸 병 때문에 아들이 서울 과거 보러도 못 가게 되었으니 죽지 못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99고개를 넘어가면 명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명의를 찾아 떠났습니다. 가다가 동네가 보이면 아버지를 숨겨두고 동네에 가 밥동량을 해서는 끼니를 때우고 끼니를 때우고서는 걸었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걸어가니 정말 소문과 같이 명의가 있었습니다. 머리발이 파뿌리처럼 허연 명의는 반나절이나 농부의 병을 보더니 땅이 꺼지게 후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젓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돌아가서 아버지가 자시고 싶다는 음식을 성의껏 해서 대접하게. 이게 명의가 내는 약처방이옵니까? 하도 방도가 없어서 내는 방도네. 아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서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갑시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다느냐? 어휴, 이 늙은 것이 죽지 않고 그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근심 마시고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되돌아섰습니다. 불언천리하고 명의까지 찾아왔다가 받은 처방이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니 아들은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추호의 내색이라도 드러날까 소리 없이 속으로 피눈물 떨구며 총총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서 갈 길이 막막한데 시름 없이 구만리 장천에 떠가는 해는 서산에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 욕도 달게 먹으며 밥을 빌어다 아버지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야불문하고 아버지를 업고 걷고 나니 또 반달이라는 시일이 가까워 와서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목에서는 쉰내가 확확 풍기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더 걷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산에 오르자 아버지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종이 한 장 들 기운도 없어 아들은 자리에 앉아 나무에 기대어 한참 자려는데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목이 가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어디 가서 물이나 좀 떠다 주려무나. 죽더라고 물이나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찾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리지요. 아들은 대답하고 제꺽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는 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짜기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찾겠는데 산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골짜기가 눈뿔이 아득하게 깊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을 찾았다면 몰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서 물을 찾으니 아들은 또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낯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을 찾아서 나무숲을 헤치며 다니다 보니 옷은 째기고 살도 긁혀 피가 났지만 아들은 제 몸에 피가 흐르는 것보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반나절 산중에서 헤매다 한 곳에 이르니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었습니다. 산정에서 목이 갈아여 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물을 보니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 본 듯이 반갑고 생이별했던 부모 형제를 다시 본 듯 반가운지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 물을 정히 받들어 들고 산정에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보자 반가워서 얘야, 너 이 산 중에 무슨 인가가 있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왔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꿀꺽꿀꺽 그 물을 다 마시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자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옴짝 않고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는 한잠 잘 자고 기지개를 켜며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헌데 농부는 그 말에 대답할 대신 아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인가가 어느 골짜기 옆에 붙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산정에 올라서 먹을 것을 찾으니 구할 길이 막연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시장에 하시는 것을 보자 두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오불꼬불한 길을 따라 오금에 불을 일구며 반나절이나 걸었는데 인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인가만 찾아다녀서는 아버지가 굶어서 세상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는 인가를 찾지 않고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혹여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잡아서 아버지한테 대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데 한 곳에 이르니 큰 오동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 밑에 죽은 닭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산닭이라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걸 들고 단숨에 산정에 올라와 불에 구워서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농부는 배가 어떻게나 고팠던지 호랑이 본 사람 창구멍 틀어 막듯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찾는 것이 없으니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 아버지 병이 차츰 나아가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의도 방도가 없어 도리지라며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말밖에 못하여 되돌아왔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서 물을 대접하고 산닭을 대접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그 산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정에 올라가 보니 바가지라던 것은 바가지가 아니고 천년이나 묵은 두골이었고 두골에는 용 2마리가 놀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닭이라 하던 것은 산닭이 아니라 오색무늬가 눈부신 빛발을 뿌리는 봉황새였습니다. 이로부터 명의도 아닌 아들의 효성으로 아버지의 풍병을 뗀 이야기와 함께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이란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 합니다. 선비가 자고 있는 과부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는데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글공부를 하다가 서울 과거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있는 집 선비여서 떠날 때 말잔등에 돈을 잔뜩 싣고 떠났습니다. 하루는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부근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얼마를 가니 외딴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비는 저녁이나 자고 가려고 집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시오. 소복단장한 미모가 출중한 과부 여인이 주인 찾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과부 여인을 보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과부 여인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꾸려놓은 단칸방인데 집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녀만 있었습니다. 얼마를 말없이 앉아있느라니 주인집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손님께서 차는 없어도 많이 드시와요. 잘 차린 음식인데다가 주인집 여인이 정성스레 권하기까지 하니 선비는 배가 새간 나도록 잘 먹었습니다. 여인이 설거지까지 끝내니 단칸방에 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집의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네, 우리 집 주인은 3달 전에 세상 뜨시고 저 홀몸으로 지내옵니다. 남녀가 유별한 때라 남의 여자와 마주 앉아 말하기도 한대요. 말없이 앉아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단칸방에서 같이 누워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앉아있느라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때 주인집 여인은 일어서더니 사발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한강으로 삼고 손님은 윗목에서 주무시고 저는 아래목에서 잡시다. 단칸방이니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선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선비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윗목에 선비의 자리를 펴주고 자기는 자리를 펴고 아리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에 누우니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다 된 사람이 꽃같이 고운 여인을 옆에 놓고 자자니 생각이 그녀에게만 쏠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이 여인이 정말 절개가 굳은 사람인가 어디 한번 마음을 떠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자는 채 하고 있다가 다리를 들어 여인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집 여인은 아이고 이 손님이 무척 고냈던 모양이구만 하며 다리를 들어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한참 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다리를 살그머니 들어서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얼마 지나서 또 다리를 들어 여인의 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일부러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성을 냈습니다. 과거 보러 간다는 선비가 고약한 행실을 하네
매를 맞아야겠다. 여인은 일어나서 불을 켜더니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들고 들어와 선비를 보고 호령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다리를 걷어요. 서울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행실인가요? 선비는 피할 방도가 없어 부끄러운 대로 일어나 선대로 다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짝짝 회초리 한 단이 다 부러지도록 선비를 때렸습니다. 한 단 나무가 다 부러져 나가자 여인은 더는 선비를 때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대와 혼인을 맺을 것 같으면 저승에 간 남편은 통곡할 것이외다. 선비는 매를 맞고 앉은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주인집 여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아침 인사도 곱게 하고 아침상도 잘 차려서 선비를 대접했습니다. 선비가 아침을 먹고 떠나는데 주인집 여인이 좋아 나와서 부디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시라고 또 곱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는 서울에 당도하자 대감네 집의 주숙을 정하고 과거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서울 오다가 시골 여인한테서 매도 맞았는지라 다른 생각은 털끝만치도 아니하고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주야로 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밤이 깊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어인 연고로 남의 글 공부하는 방에 찾아 들어왔는고. 저는 이 집에 며느리온데 남편이 세상 뜨고 홀몸으로 독수 공방하고 있사옵니다. 선비께서 이 방에 드신 줄은 벌써 알았는데 감히 찾아뵈옵지 못하고 오늘 찾아왔사오니 찾아온 정을 생각하시고 저희 정을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시골 여인한테서 매를 맞고 단단히 다짐을 받은 선비는 그때 그 일이 눈앞에 되살아나 무서운 눈길을 해가지고 호령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당장 참대가지라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천벌을 받으리요. 대감집 며느리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가지를 찾아 들고 들어와서 아래 종아리를 걷고 선비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선비도 추호의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대가지가 뚝뚝 부러져 나가도록 대감집 며느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내가 그대와 오늘 저녁에 연분을 맺으면 돌아가신 그대 낭군께서 통곡을 하리요. 이때 며느리 눈치를 보고 뜨락을 나와 돌던 시아버지가 이 문 앞에 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짝짝 대나무 가지가 끊어져 나가는 소리도 들렸고 선비가 자기 며느리를 타이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감은 그 방에 들어는 못 가고 속으로 그 선비를 절찬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과거 시험을 보자 선비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 인연을 맺으면 돌아간 남편이 통곡한다이라는 글재가 나왔습니다. 한다하는 팔도 선비들 이 과거장에 들어왔으나 그 글재를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만은 벌써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하였느지라 제껏 글재를 풀이하고 글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비들이 낙방거지가 되었는데 시골 여인한테 매를 맞은 이 선비만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을 시골 과부 여인에게 말하려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자기가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혼인하자고 하면 여인이 반대할 거라 생각해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허름한 옷을 입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과부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자네에게 종아리를 맞은 후 그 생각 때문에 과거 시험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과부 여인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 혹 내년에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날 받아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니 과부 여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꼭 합격하시어 찾아오시면 그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1년 동안 집에 있다가 과거 시험 보는 날 과부 여인네 집에 포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인과 평생 해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와 더불어 즐기자꾸나. 옛날 한 시골의 나이 15의 총각이 오리가량 상거한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이 있는 동네 어구에 맑은 샘터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날마다 서당에 오고 가는데 언제 보나 그 샘에 고운 색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매일 2번씩 그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그 처녀를 보고 다니니 15의 총각은 자연히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와 한마디 말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도 그날에는 꼭 처녀와 한번 말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처녀가 또 샘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처녀와 말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말한다는 것이 말은 나가지 않고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마침 처녀는 양푼에 빨래감을 이고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기침 소리를 듣더니 말은 하지 않고 쇠양푼을 들어서 3번이나 돌에 치고는 손을 들어 3번 휘둘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보지도 않고 자기 빨래만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은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양푼을 들어 돌에 치며 쇠소리를 내는 것은 나를 부름이로다. 손을 3번 들어 휘두르는 것은 보름날 날 보고 오라는 말이로다. 총각은 그날부터 보름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가 더욱 눈앞에 삼삼하고 기다리는 날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가 샘터에서 자기를 보고하던 행동을 되뇌이며 처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총각은 잠을 자면서 외웠습니다. 도리에서 나는 쇠소리는 나를 부름이여. 손을 3번 휘두른 것은 15야 보름날이라 총각은 이 글만 외워댔습니다. 서당 훈장이 들어보니 이상하였습니다. 훈장은 글 공부가 끝난 후 이 총각을 남겨놓고 따졌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해라. 총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훈장은 이 학생을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자게 하면서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대충 지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훈장은 불직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처녀를 찾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낮도 가고 밤도 가서 총각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15야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따라 훈장은 학생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밤늦게 억지로 책을 들고 앉았다가 그만 깜박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에 훈장이 몰래 문을 열고 처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이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담장 밖에 들이었습니다. 훈장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 배필을 잡아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훈장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지라 고추 별당에 찾아가서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방에 밝은 불을 켜놓고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문소리가 나서 처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문을 떼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녀유별한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밤중에 남의 집 규수방에 뛰어듭니까? 허허허. 모르는 채 말어. 나는 도루에 나는 쇠소리 듣고 손을 3번 휘두른 걸 보고 금야가 보름날이라 찾아왔으니 어서 공손히 말을 듣고 나와 더불어 이 밤을 즐기자. 안 돼요. 나가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순순히 내 말 들어. 하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고 생사결단하고 훈장을 내쫓았습니다. 얼리고 닥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빼들고 처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었습니다. 처녀는 죽기를 내기로 훈장에게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처녀의 가슴팍에 박았습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처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았습니다. 이때 총각이 잠에서 깨니 훈장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때가 기회라 몰래 문을 나서 급한 마음이 앞서 처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드리웠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자리를 부른 것이 분명한지라 배필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달래며 한시급히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자고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문을 떼고 들어서니 집안에 피가 질벅하고 꽃같은 처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해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신 한 짝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낮이 되어도 규방에 있는 딸이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규방에 와보았습니다. 규방에 와보니 딸이 가슴에 칼을 박고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보니 신 한 짝이 있는데 서당 방 서생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신 한 짝을 들고 서당방에 찾아와서 이게 대체 누구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당방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총각이 피할 길이 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일을 고을원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고을원은 이 총각을 잡아가두고 혹한 신문을 하며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살이 뭉청청 묻어나게 때려도 총각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를 맞아 전신이 성한데라고 없어도 밤만 자고 나면 총각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원도 이 일이 너무 이상하여 이 총각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캐어물었습니다. 총각은 원님 앞에 처녀와 정이 들게 된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처녀를 찾아갔다가 주검을 보고 흥겁해서 신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온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자기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건 많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이 일이 너무도 이상하여 동원뜨락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 생각에 잠겼는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오더니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잎을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원이 생각해보니 그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잎이 처녀를 죽인 사람과 관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찾아가 까치가 구멍 뚫린 버들잎을 던지고 간 얘기를 하고 누가 처녀를 죽였는지 알아맞히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생각하더니 버들잎 3개가 구멍 뚫렸으니 류삼공 처녀를 죽인 사람은 서당 훈장 류삼공이 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원은 즉시 명을 내려 서당 훈장 류삼공을 잡아다 혹형을 가하니 그는 모진 흑형을 이기지 못하여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살인자 유삼공을 사형에 처하고 무죄한 서당방 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하나 봅니다. 자꾸 만지니 그만 만지고 보기만 하세요. 이 이야기는 숙종대왕 즉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 구석 오두막집에 아들, 며느리, 아버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도 어렵다 보니 어머니는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한 지 1년이 되어 돌제사를 지내야 하겠는데 살림살이가 구차하여 밥 한 그릇, 술 한 잔 제상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제사에 밥 한 그릇, 술 한 잔 못 올려놓게 되니 부부간은 서로 쳐다만 보다가 남편은 단칸방 윗목에 앉고 아내는 단칸방 아랫목에 누워 궁리만 했습니다. 한참 말없이 누워 있는데 아내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가벼운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수라니 무슨 좋은 수가 있다는 말이요. 여보, 요새 들려오는 소문에 서울 장거리에서 달비를 산다는데 내 머리를 깎으면 좋은 달비 4꼭지는 될 것이옵니다. 달비 4꼭지만 팔면 어머님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지 않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어찌 당신의 머리를 깎아서 어머님 제사를 지낸단 말이요. 여보세요. 여자의 말이지만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머리 깎으면 잘할 수 있지만 어머님 제사상에 술 한 잔 붓지 못하면 아버님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않겠나요? 다른 말 마시고 제 머리를 베세요. 아내는 가위를 찾아다 남편에게 주고 어서 머리칼을 베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가위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아내의 머리칼을 벨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독촉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내대장부가 무슨 궁리 그리 많아요. 장군들이 헤어지기 전에 어서 베어다 파세요.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날 터이니 어서 베세요. 남편의 볼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머리칼을 베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주는 달비를 가지고 장마당에 갔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그렁해서 달비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달비 사자는 사람이 와서 참 달비가 좋다며 얼마나 받고 팔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달비를 만지작 하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셔야 합니다. 사신 다음에나 마음대로 만지시죠. 남편은 한마디는 하였는데 평생 달비 장사라곤 못 해본 사람이라 값을 부르지는 못하고 그저 얼마만큼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비 사자는 사람은 한참 달비를 보더니 말없이 돈 단량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돈 단량을 쥐니 꿈인가 싶은 데다가 아내의 머리칼을 베어판 돈이라 가슴이 울먹울먹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비 산 사람은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돈 한 냥을 더 주면서 이만하면 후히 주는 것이니 과히 섭섭해 마시오. 하고는 달비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돈 6냥을 받아가지고 쌀 한 말, 생선 서너 가지 술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벌써 날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오는가 문 밖에서 긴 목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짐해지고 들어서는 걸 보자 아내는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불을 떼고 아내는 밥도 짓고 채도 볶았습니다. 음식이 다 되니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술을 붓고 절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듯 굉장하게 제사상을 차렸느냐?
아들은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고하고 어머님께서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떴으니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사후에나마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자고 그랬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녁 기뻐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아들은 상복을 입었지만 아버지를 기뻐하시라고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머리를 깎아 중같이 보였지만 아버지를 위로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상복 입은 아들이 노래하고 깎아머리를 한 며느리가 춤추는 것을 본 노인은 아들 며느리의 행실이 기특한 데다가 죽어 황천에 간 놓친 생각도 나고 늙은 것이 자식들에게 시름 끼친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저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숙종대왕이 백성들의 질고를 알아보고 민심을 살피느라 야순을 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딴 집들에서는 모두 불을 끄고 자는데 이 집만이 불이 켜져 있고 집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종대왕은 괴이한 생각이 들어 문 밖에서 깨진 창문새로 집안 형편을 살피었습니다. 집안에는 모두 사람이 셋인데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구 셋인데 상복 입은 사람은 노래하고 머리 깎은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쁜 일이면 세 식구가 다 기뻐해야 할 터인데 한편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한편에서는 탄식하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숙종대왕은 밖에서 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아 들어가 인사를 하고 통성명까지 하였습니다. 숙종대왕이 밤중에 뛰어들어 통성명까지 하고 보니 이 집은 박신의 집이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주인과 인사를 나눈 후에 주인을 보고 어찌하여 상제는 노래하고 머리 깎은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노인은 한탄하고만 있느냐고 그 내력을 캐어 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은 그 사연을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습니다. 숙종대왕은 아들 며느리를 다시 보더니 노인을 보고 여보시오 노인,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의 지성을 생각하여 기뻐하시오. 하고는 이 집 아들을 보고 젊은이는 글 공부를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12살까지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하다가 어머님 병이 위중하여 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종대왕은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네. 내일 나라에서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보게나. 저 같은 사람이 과거를 보면 낙방거지나 되었지. 어찌 급제를 바라오리까.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되고 안 되는 건 시험을 쳐봐야 알 것일세. 젊은이 다른 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한번 과거 시험을 보세. 숙종대왕은 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집 식솔들은 밤중에 뛰어들어 고마운 말을 하고 돈까지 주고 가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집 아들이 필목을 사가지고 과거장에 들어서니 상가승무로 인타니 란 시제가 나붙었습니다. 팔도강산 한다 하는 선비들이 구름 모이듯 했지만 이 시제만은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아들만은 집에서 지난밤에 겪은 일이라 어렵지 않게 답안을 써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버지를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옷을 훌훌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어찌하여 아름답고 순결한 밭꽃이 이른 새벽 새별 맞아 피어나고 동쪽 하늘 우러러 누구를 기다리다가 한낮이면 시들어 버리는가. 이에 대해 우리 민족들에게는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아름답고 비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 곳에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관연하여 장가를 들고 아내를 얻으니
그 아내가 착실하고 손재간이 있는 데다 용모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여 모두들 농부를 보고 처복이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에 절개 굳어 송죽 같다는 소문은 나래가 돋친 듯 파다하게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정사에는 뒷전이었으나 주색에는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뜨이었습니다. 한밭꽃도 심산에 핀 것이 더 곱다고 임금은 만인총 중에 있는 절세의 미녀를 제 눈으로 보고 취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무리 송죽이 아니라 바위라 한들 임금의 풍채요 임금의 위엄이라 차지 못할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생각한 임금은 만사를 젖혀놓고 난생 처음 향간 행차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요망한 행차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은 농부는 황급하여 집에 달려들어와 아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이윽이나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방법을 대서 대처해 볼 터이니 섣불리 건드려 큰 화를 저지르지 말라고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령놈들이 옛가라 대가라 어라시 하면서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앞을 서고 그 뒤로 풍악소리 울리며 임금의 행차가 농분의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만백성이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돋개 짐승도 언뜰하지 못하는 임금이 농분의 집 옆에 이르자 새 궁녀가 든 일산 밑으로 임금은 두 궁녀의 부축을 받아 어교에서 내렸습니다. 헌데 임금이 어교에서 내려오니 누추한 여인이 달아 떨어진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얼굴에는 제먼지를 뒤집어 쓰고 10년 묵은 때가 얼룩덜룩하고 눈만 팬들거리는데 기름때 꾀죄죄한 치마를 걷어올리고 일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솔질하는 풀도 콩짝에 우르르한 콩풀인데 손발과 팔다리에 온통 콩짝의 투성이었습니다. 임금은 누추함이 세상에 비할 바 없어 사람들이 오히려 절세의 미인이란 소문을 웃음거리로 낸 것이라고 짐작하고 머저리가 말이나 할 줄 아는가 보려고 농부가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밭에 일할라 갔어 하는데 힘들게 오누비를 태우는 말이 알아나 들을만하고 마디마디 침방울이 석자나 튀어나갔습니다. 임금은 쓴 입맛만 다시며 그 자리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 굉장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절세의 미인이요 절개가 송죽 같을 뿐만 아니라 영특하여 임금을 감쪽같이 얼려넘겼으니 세상의 부엉이 같은 임금은 멍청이라고 공론이 자자했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불그락부르락했습니다. 요망한 계집년 같으니라고 짐을 망신시키다니 여봐라. 그년을 당장 붙잡아 올려라. 농부의 아내가 한참 빨래를 하는데 육모방망이를 든 사령군 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뒤미쳐 연지곤지 찍은 행수기생 썩나서며 손뼉을 짱짱 치며 고하댔습니다. 너만한 절개녀 없으랴. 존전에서 임금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임금이 대령하라 하시니 한 시각도 지체할 소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밖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들어온 농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령군 노들은 육모방망이로 농부를 두드려 팼습니다. 농부가 정신 잃고 쓰러지자 그자들은 농부를 동아줄로 칭칭동역 강에다 던져버리려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 나서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는 사령군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들이 내 남편을 해치면 나도 자결할 테다. 농부의 아내를 못 데려가면 목이 날아나는 판이라.
그자들은 절절매며 농부를 도로 메고 들어와 동아줄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따졌습니다. 그래, 남편을 살려주면 서울로 올라가겠느냐? 농부의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입궁하니 과연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임금은 노여움도 까맣게 잊고 당상에 오르라고 분부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자 여러 궁녀들 돌아서 눈물 씻으며 한숨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한참이나 이렇게 통곡하다가 저고리 섭바늘에 손이 찔리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 내가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죽는 시각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대하지. 저고리 섭의 바늘을 찬찬히 내려다보던 농부의 아내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 닦으며 궁녀들에게 좋은 옷을 속히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궁녀들을 불러 칠보단장 곱게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의포단장 정의하고 칠보단장 찬란한 농부의 아내가 당상에 오르니 1월이 궁전에 떨어진 듯 빛을 뿜었습니다. 임금은 농부의 아내만 넋없이 바라보다가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 짐이 너를 귀히 여겨 귀비로 봉하리라. 농부의 아내는 인차 임금의 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몸을 귀비로 봉하시니 하늘 같은 은혜 백골란망이로소이다. 그러자 주색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더러 백주의 수청을 들라고 졸랐습니다. 수태를 머금은 농부의 아내는 다소곳이 순응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임금은 옷을 훌을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덮쳐들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저고리 섭에 절었던 바늘을 뽑아지고 기다리던 차라 정욕에 광분한 임금의 명치에 꾹 질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나넘어졌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악을 쓰고 달려드니 임금은 나뒹굴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수종들을 불렀습니다. 수종들까지 달려들어 농부의 아내를 겨우 물리쳤으나 납반대기는 긁히어 생치기 손가락은 물려서 선지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도 배에 박힌 바늘은 어찌도 깊이 박혔던지 바늘기만 내놓였습니다. 어인은 후들거리며 옥집게로 바늘을 빼려 했으나 좀처럼 빼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어서 바늘을 떼라고 불같이 독촉했습니다. 어인은 예 하고 굽실거리며 옥집게를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꼭 짚고 바짝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늘귀가 뚝 떨어지고 끊어진 바늘은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당황해 난 어이의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신음하던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어이를 당장 참아라고 불호령을 질렀습니다. 어이를 참하였으나 끊어진 바늘은 빼기는 고사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를 능지처참하였으나 임금도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자 대성통곡하다가 며칠 지나 걸음이나 옮길만 하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구하겠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를 다 겪으며 서울에 당도하니 아내는 능지처참당하고 임금도 죽어버린 때였습니다. 농부는 피눈물 휘뿌리며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타고 대성통곡하다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아내의 시신을 정든 고향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시신을 지고 돌아와 집 뒤에 묻어놓고 아내의 묘 앞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애틋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옛날 한 고을의 살림은 남부럽지 않으나 슬아의 일점 혈육이 없어 늘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을에는 또 조실부모하고 의지가지 없어 가가문전으로 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식 없는 이 노인네 집에 와서 빌어먹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니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노인이 동냥쌀이라도 후이 주니 이 아이는 이 집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빌어먹는 아이서 의복은 남노에도 생김은 바르게 생겼고 마음도 유순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빌어먹자고 뜰하게 들어서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네, 노인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너 고생스레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느라 말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하면 어떠하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던 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어찌 귀한 집 아들질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옵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을 더 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질을 해라. 그날부터 빌어먹으며 다니던 아이는 이 집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외톨이 굴바말처럼 굴러다니던 아이가 아버지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으며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던 사람이 슬아의 아들을 두었으니 천하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싸늘하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웃음 없던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랫마을 친구가 회갑이라면서 회갑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 친구네는 살림이 유복한지라 회갑도 잘 차렸습니다. 모두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데 웬 거지아이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옷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으나 동실동실한 게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와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어보니 아이는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다니며 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애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어먹는 아이를 보자 낯을 잔뜩 찡그리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 가거라가. 빌어먹어도 체면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즐겁게 모여 앉아 회갑을 쇠는 데까지 와서 빈다는 말이냐. 가거라가. 배고파 죽겠어요. 노인님네들 이 불쌍한 애를 생각해서 떡 한 개라 도와주세요. 아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운마을 노인은 자기 상 앞에 떡을 집어서 아이에게 쥐어주며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왜 저런 애들이 싫소? 친구가 싫어하면 저 불쌍한 애를 내가 데리고 가겠어. 나는 애들을 좋아하오. 나원 별 친구를 다 보내 좋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가 다 좋겠어. 데려가려거든 지금이라도 데려가오. 난 날마다 저 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노인은 그날 빌어먹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인네는 아이에게 그날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도 색다른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노인네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남자애는 커서 어린 때를 벗고 사내대장부가 되었고 여자애도 곱게 자라서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애들과 의향을 묻고 잔치를 베풀어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애들이라 잔치까지 하니 둘 사이는 물 본 기러기요 꽃 본 나비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데다 보모들까지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니 입 가진 사람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나 떠받드는지 노인은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들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다 못하여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 것도 억지다짐을 해서 세간을 내었습니다. 억지로 내온 세간이니 아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이 근심되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문안드리고 색다른 음식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먹기도 전에 아버지 잡수어 보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부모가 그리워 서로 앞다투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이 고을에는 서울에서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돈도 없었지만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소문을 듣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서 노인을 천냥에 판다는 말을 당신도 들었어? 들었어요, 여보. 우리는 노인이 없어 걱정인데 웬 사람이 노인을 다 팔까요? 여보, 우리 그 노인을 사지 않겠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노인까지 데려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인은 남편을 애틋하게 쳐다보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아버지만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노인을 사옵시다. 부부가 의논이 합의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간 날 때 가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여 가산을 다 팔면 천냥돈은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가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우선 노인부터 사오고 보자고 있는 가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가산을 판 돈 천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 수소문하니 천냥의 노인을 판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집안에 들어서는 젊은 부부를 유심히 살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곱게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어인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아와서 절까지 그렇게 곱게 하는고, 네, 우리 부부는 아무 고을에 사는데 서울에서 돈 천냥을 받고 노인을 판다기에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은 이들 부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래, 자네들이 노인 사러 왔다는 말인고, 그러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들은 어이하여 노인을 사려 하며 노인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다 어려서 부모 양친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님, 부모 없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을 사다가 부모로 모셔보려고 노인 사러 왔으니 우리의 한이나 풀어주시시보. 참 좋은 젊은이들이네. 난 오래지 않아서 죽을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이 집을 넘겨줄 자식을 찾던 중이었네. 자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들이 내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이네. 내 이 집과 가산을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넘겨주네. 노인은 가산을 넘겨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런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고을에서 온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늙은 노인을 모시고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는 고을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앉으나 서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아들 며느라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자 대체 어인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나온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만 좋아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 참 잘 되었네. 내 자네들 덕분에 노년에 말동무까지 생겼네 그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게. 아들 며느리는 고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후 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만나자 반가워 서로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은 친형제와도 같이 사이좋게 만년을 보냈으며 부모 없이 자란 두 젊은 부부는 두 노인의 일천사랑을 다 받으며 그 뒤로 노인들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온 나라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